주디스 버틀러는 미국의 철학자로 1990년 발간한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통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학자입니다.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구분 외에 젠더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이 주디스 버틀러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회적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철학자이기도 하죠.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로 인해 젠더 이론과 퀴어 이론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본인은 부정하지만 버틀러는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강의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젠더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섹스를 생물학적 성별, 젠더를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라는 단어가 주는 반감과 생소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젠더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이고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누구에게나 생소한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라는 뜻은 영어권 외의 모든 국가에서 이것은 외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감이 있을 수 있죠. 서구 문물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고 전통적인 성별에 대한 도전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성에 대한 가능성이 전통적인 도덕적 기준과 충돌하기 때문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떨 땐 축약된 의미로 젠더를 페미니즘이라고 사용할 때도 있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뜻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젠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저서 제2의 성에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부아르의 이 선언은 생물학적인 성인 성별과 성별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를 뜻하는 젠더를 구분하는 토대가 되었죠. 주디스 버틀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남성과 결혼하거나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할까요?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성스럽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해야만 할까요? 많은 사회제도는 성을 기초로 하지만 생물학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같은 측면에서 걷는 방법, 말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모두 마찬가지의 사회제도로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모든 사회제도는 성별을 조직하지만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합니다. 일부는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따라 결정되죠. 1970년대, 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젠더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에겐 어떤 결정도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다는 통찰이 필요했죠.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모두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라고 해서 출산이 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라도 원한다면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있죠. 결정하는 것은 항상 자신입니다. 성별과 젠더의 구분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남성도 무엇이 남자다운 삶인지, 자고로 남자라면 어때야 해 같은 강한 신념을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죠. 여성과 마찬가지로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남자다움의 개념은 바뀝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별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버틀러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버틀러가 보기에 자유는 곧 투쟁입니다. 자유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의 제약 안에 있는데 이것과 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버틀러는 젠더의 의미를 항상 자유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회와 관습의 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고정관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선 남성은 어때야 돼, 여성은 어때야 돼 하는 고정관념만큼 젠더 개념은 어때야 한다는 고정관념과도 싸워야 하죠. 성별은 사회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별과 젠더를 구분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합니다. 7, 80년대의 성별은 선천적인 범주였고 젠더는 성별의 사회적 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17세기 전에는 여성은 결핍된 존재로 여겨지고 남성만이 유일한 성모델로 존재했죠.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섹스라고 부르는 개념도 한국에서는 성별로 번역되지만 언어마다 조금씩 그 뉘앙스는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성별을 분류하는 것은 역사적 흐름, 언어, 과학사에 따라 항상 다른데요. 그럼 우리는 성별의 구분과 젠더의 구분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특정 성별로 지칭할 때 성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 대본을 쓰고 있는 저는 저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저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100% 일치하는 개념일까요? 간성, 그러니까 인터섹스 특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생물학적으로도 이분법적 성별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틀러는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편하죠. 하지만 그것이 정답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 왜 그렇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주디스 버틀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성별 구분에 관한 한 그 어떤 보편타당한 주장도 있을 수 없다. 주디스 버틀러를 포함한 어떤 연사의 강의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친 태도로 공격하는 것은 상처만을 남길 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차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생물학적 차이가 성별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합니다. 만약 여성의 출산 능력이 여성을 규정한다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이 그러지 못하는 여성보다 더 여성스러운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선택했을 뿐이죠. 우리에겐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성의 생식 능력이 여성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사회적 규범을 부과해서는 안 되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성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결혼제도 역시 생물학적 능력에 기반하지는 않습니다. 1강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회는 생식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하는데 어떤 제도도 생물학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이 낙태를 하거나 입양을 하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의 시각에서 그녀는 자유를 선택한 것이라고 버틀러는 말합니다.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즘이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인구를 줄어들게 하고 국가와 문명을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버틀러는 말합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성의 가족이 당연히 있고 한부모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우세한 선택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가족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에 종사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관심 있는 것은 기존의 의료와 법체계가 여성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법률상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과학기술에서 소외된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여성의 삶의 규범을 바꾸는 행위이죠. 어떤 사회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그것은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라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전통적 가족 형태, 이성애, 남성 권위에 대한 복종, 불평등, 남성보다 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감각 등이 내포됩니다. 섹스와 젠더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성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면서 이성애와 결혼이라는 현실의 압박 속에 놓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태어난 성별과는 다른 젠더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우리 사회에도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별과 자기 몸에 대한 감각,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현실, 진로 그 사이에 구분이 있죠. 버틀러는 이 구분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우리 사회가 사회 변혁에 얼마나 열려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고 말합니다. 트랜스 남성과 트랜스 여성은 그들의 지정성별과 성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는 있지만 지정된 남자 혹은 여자로 바꾸는 것이 그들의 삶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범주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요. 그들에게 있어서 젠더는 선택한 것이 아니고 현실로 다가옵니다. 규범화된 사회에서는 그들은 성별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젠더를 선택할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투쟁합니다. 젠더가 그들의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말이죠. 보부아르 선언 얘기를 좀 해보죠. 보부아르의 일부 독자들은 보부아르가 젠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버틀러와 같은 사람들은 여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 변혁의 과정을 뜻한다고 말하죠. 버틀러가 보기에 성별의 범주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별을 이해하는 방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사실 늘 변화하는 젠더 범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젠더가 변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사회 문제에 반응할 수도 있고 다른 문화와 접촉하거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미디어의 영향도 큽니다. 이처럼 남성, 여성, 그리고 새로운 젠더가 된다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보부아르 선언에 대해 세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부아르 선언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두 번째, 남녀 범주는 항상 이성애를 전제로 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별 간의 물리적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이 모든 논쟁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버틀러는 말합니다. 그것은 성별은 정해진 사실이 아닌 상황일 뿐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 성별을 규정하는 행위에 압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도 그들의 생물학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버틀러는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고 모든 자유는 투쟁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개입된다면 더 이상 요약이라고 할 수 없겠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섹스와 젠더라는 표현은 영어 단어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정말 영미권 사람들이 쓰는 뉘앙스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섹스를 표현하는 만국 공통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젠더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언어가 성별을 규명하고 구성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성별을 해석하는 것이 언어에 달려있다면 성별의 문화적 해석은 언어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언어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성별과 젠더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문화권에 있더라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시대라도 문화권에 따라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별은 언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별을 말하고 쓸 때 그 언어에는 사실 젠더의 의미가 많이 들어있죠. 남성이나 여성을 지칭할 때 우리는 언어로 인해 특정 이미지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강에서 말했듯이 버틀러는 계속 성별과 젠더의 분리를 강조합니다.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논의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젠더 논의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번역의 문제입니다. 세계 대부분에서 젠더는 외래어입니다. 영미권 문화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죠. 젠더는 번역가들에게 항상 큰 골칫거리입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건 영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더라는 단어가 20세기 이후에 현대의 의미로 바뀐 단어이기 때문이죠. 젠더를 전 세계적으로 논의하려 할 때 항상 번역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과연 젠더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논의조차 힘든 젠더라는 개념이 인간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젠더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에 버틀러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적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젠더의 해석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버틀러는 젠더라는 단어가 어떤 나라로 유입될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젠더라는 단어가 언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이죠. 젠더가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젠더를 그냥 젠더라고 사용하죠. 이 경우에 모국어 파괴 문제가 일어납니다. 젠더를 외래어 그 자체로 사용할 정도이면 이미 수많은 영어 단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죠. 젠더라는 말을 자국어로 바꿔서 들여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버틀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젠더라는 언어적 형태는 사라져도 여전히 영어의 영향력은 존재하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혹시 젠더의 유입이 미국의 문화제국주의를 가속화하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논의해볼 만한 주제라고 버틀러는 말합니다. 번역된 언어는 언어의 무엇인가를 변화시킵니다. 언어는 개념과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젠더에 대해 논쟁할 때는 단일 언어 영역에 국한됩니다. 영미권 외의 다른 국가에서 젠더는 조금 이상한 언어로 느껴집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고 친숙하고 전통적인 개념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영미권 이론가들은 젠더를 영어 단어가 아닌 만국 공통어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버틀러는 이것을 경계하죠. 버틀러는 이런 젠더 이론가들의 무의식적 태도를 비판합니다. 번역은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젠더의 자유가 특정 문화에서만 존재해서는 안 되죠.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동등한 개념을 확립해야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번역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덮어두고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젠더는 그냥 개념일 뿐이고 어떻게 번역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다고 젠더를 전혀 번역이 통하지 않고 그저 소란스러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적으로 퍼져나가는 젠더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은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젠더 문제를 어떻게 토론할 수 있을까요? 버틀러는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이것에 대해 우리는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영어권 운동가들에게 전하죠. 영어에 지지 말아라. 언어 철학은 언제 들어도 약간 미군 괴담처럼 느껴지는데요.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진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 번역은 신뢰할 수 있나?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해드리는 요약이 정말 잘 전달됐다고 믿으시나요? 우리는 젠더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논의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폴란드나 터키에선 젠더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기도 하죠. 이들은 젠더가 성적 취향에 대한 청교도적 탄압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젠더라는 용어가 한때는 페미니스트와 퀴어 이론을 의미했지만 세계 많은 언어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젠더 이론의 실체는 모호해지고 마치 망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버틀러는 말합니다. 많은 젠더 이론가들이 정교하게 다듬어온 젠더라는 용어는 여러가지 의미가 붙어 변질되었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젠더 논쟁의 화두는 젠더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국가가 막아야 하는가입니다. 젠더에 대한 연구가 성적 구분과 젠더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버틀러는 젠더 연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페미니스트와 젠더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넘어선 제3의 성을 논의합니다. 젠더의 초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젠더 범주가 없는 세상을 논의하죠. 성별이나 젠더 그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아닙니다. 그저 다양한 젠더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세상에는 젠더에 대해 남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남녀가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조건이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불리는 데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죠.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특정 젠더로 불리길 원한다면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분법적 젠더 범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중 일부는 남녀 범주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다른 일부는 자신이 그 범주 바깥에 존재한다고 여기죠.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젠더 용어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그것에서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젠더 범주 안에 속하고 싶은 사람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남성 혹은 여성 하나의 젠더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규범을 강요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모두 뒤엎고 젠더 용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를 빼앗는 행위이죠. 이 두 입장에 누가 함부로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젠더가 행복한 삶에 희망을 준다면 그것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젠더 용어를 원하지 않죠. 젠더 규범은 함부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두가 젠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원한다면 투쟁해야 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젠더가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자연의 질서를 교란하고 이성의 중심의 가족 제도를 분열시키는 악마의 용어라고 생각하죠. 어쩌면 남성이 가진 힘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젠더를 바꾸라는 교육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이가 동성애자가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있죠. 그리고 젠더 담론으로 인해 성 도착증이 만연해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반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 할 때는 페미니즘과 좌파의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젠더 옹호자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이들의 논리적 모순점을 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버틀러는 말합니다. 젠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퍼져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호소합니다. 젠더라는 용어에 온갖 사회적 불안을 끌어와서 그것을 부추기고 힘을 얻습니다. 젠더가 경제, 사회적 인프라, 의료체계, 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이죠. 버틀러는 사회의 불안정성을 젠더라는 용어의 탓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젠더 반대 연구를 지지하고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젠더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중단시킵니다. 젠더 검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젠더 이론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젠더를 정치 체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젠더는 실체가 사라지고 망령이 됩니다.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죠. 정말 젠더 연구가 사회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나요? 버틀러는 젠더 연구가 정말로 한 일에 대해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젠더 연구는 남성의 사회적 우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규정하는 것에 거부했고 다양한 대체 가족의 가능성을 열었죠. 트랜스젠더의 법적인 지위를 지키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마음을 조금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죠.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감정만이 앞선다면 어떤 논의도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젠더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버틀러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닌 우리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이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념이 특정 언어에 종속되는 단일 언어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죠. 버틀러는 언어를 넘어선 연대를 강조한 것입니다. 젠더가 사회 가치를 파괴한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젠더는 기존의 젠더 범주에 도전했을 뿐입니다.
남녀만이 유일한 범주인지 다른 젠더는 없을지, 영어 외에 다른 언어에서 젠더는 어떤 의미일지 의문을 제기했죠. 젠더는 남성이나 가족제도,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젠더 운동이 힘을 얻고 있죠. 버틀러는 이것이 국가의 책임 전가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복지 사업의 지출을 삭감했고 복지의 책임을 가정과 종교에 전가했다고 말하죠. 그 결과 국가는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계속해서 반젠더 정책을 만듭니다. 젠더 교육을 폐지하고 강의와 책, 전시를 검열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부정하죠. 앞에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젠더를 정치권으로 끌어와 끔찍한 망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젠더 운동은 이스탄불 협약 등에서 세계가 합의한 진보적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젠더 운동가들의 주장은 좌파적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젠더는 제국주의 개념이라고 호소하고 기독교를 차별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혐오할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말합니다. 이런 공격들을 모두 감내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젠더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삶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처럼 동성애 가족은 이성애 가족을 위협하고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단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권리를 인정해주길 원하는 것이죠. 이상적인 공동체의 삶은 무엇일까요? 버틀러는 공존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차별과 공격도 없이 모두 같이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죠. 누군가에게 젠더 범주는 제약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기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남녀 이분법적 젠더 범주는 깊숙하게 박혀있지만 큰 변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성 혹은 여성의 젠더를 태어나면서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 사회적 기대나 이상적 관념, 관습 같은 것들도 따라옵니다. 심지어 사회가 정한 언어조차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에 속하려고 하죠. 젠더 이론은 이런 역사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에 지지가 있어야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성별과 젠더의 지정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젠더 범주의 영향을 받게 되죠. 만약 태어난 아이에게 젠더가 부여된다면 아이는 젠더로부터 예측되거나 강제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인간의 삶을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남성 혹은 여성 하나로 정해진 삶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강제하고 배제하는 용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버틀러는 젠더에 대한 공격은 곧 페미니즘과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부여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핵심 가치가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 극단적 혐오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트랜스젠더를 혐오합니다. 이들은 젠더를 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말하는 여성의 삶을 강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는 이들을 페미니스트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 혐오자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젠더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는 이것을 중심으로 모두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젠더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젠더를 규정하는 언어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죠. 우리는 언어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지만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친밀한 언어가 과연 나의 것인가 하는 질문이요. 이것이 젠더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버틀러가 언어 사이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젠더는 우리의 범주를 스스로 주장하고 우리의 언어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유의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젠더의 힘은 곧 젠더 용어의 힘입니다. 젠더 용어에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치 남녀 이분법적 젠더 범주에서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괴물 취급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힘에 휘둘리지 않게 언어가 젠더 범주 안팎에 미치는 힘을 알아야 합니다. 버틀러는 우리의 과제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더 살만한 방식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들과 다르거나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할 때 하나만 옳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버틀러는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언어가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꿈꾸죠. 마지막으로 버틀러는 젠더 교육에 대한 당부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젠더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부 인터넷에 있는 편향된 정보로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젠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편향된 시각을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연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가치와 자기 사상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요. 젠더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나 문화, 역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젠더는 세상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젠더를 배울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번역가분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유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디스 버틀러의 모든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저를 의심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시는 것도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